날씨가 추워서 그러나요? 늦게 오시나 보네. 자, 오늘 교재는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총설해가지고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할 건데,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거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물권은요,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물권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나거든요.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해가 아니라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우선한다.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열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정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렇게 을병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거든요. 현실적으로 을병정 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죠? 순서하고 상관없죠, 그죠? 실제로는 뭐죠? 승질, 제일 들어온 인간이 먼저 받죠, 그죠? 그죠? 갑이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와이프가 여보 이 인간 완전 인간도 아니야, 이 그저놈한테 먼저 갚자 이런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채권은 먼저 받는 사람이 뭐죠? 장땡이에요. 이렇게 선행주의인 이유는 뭐냐면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채권은 평등하다 이런 말이고, 이거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을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병도 저당권을 설정했고, 정도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이제는 을이 제일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정이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우선한다는 말이 맞죠. 근데 문제는,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안 오시는 줄 알았네. 정은 저당권이지만 맹꼬랩이죠. 그러면 뭐 정의 입장에서는 뭐 물권이지만 뭐 우선하기커녕 뭐하다고요? 열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우열이 존재한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서 나오는 우선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을 주택임차에는 우선해서 돈을 받는구나 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이런 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2번 해가지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 예외는 우리가 오늘 볼 건 아니고 또 2 해가지고 중간에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있잖아요. 218페이지요. 그죠? 그럼 요거는 결국 무슨 말을 말하냐면 물권 상호간의 우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하면 물권 상호간의 우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설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일단 원칙 우열은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해가지고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냐면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건 이런 얘기겠죠. A라는 건물에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다가 을 앞으로 뭘 설정했냐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물론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뭐죠? 나중이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죠? 전세권자니까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뭐가 우선하죠? 전세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물권이 우선한다는 말이기보다는 물권 간에는 뭐죠? 우열,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러한 순서는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 정도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꼭 머리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19페이지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서는 뭐 좀 어렵게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이해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적 청구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 하면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의 청구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가 이 물권 청구권의 경우에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거고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결국은 우리는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죠?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연습을 좀 해보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이런 것들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이겠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더라도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죠. 등기를 해야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유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으니까 이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명칭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니까 당연히 네 등기 말소에다오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때 갑의 이러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물권적이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죠. 따라서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소 등기는 물권적, 말소 등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명칭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명칭을 쓰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없으면 채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요 세 가지예요.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해를 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심할 것은 반환 청구 방해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꼭 반환 청구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아니고 방해 제거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유용한 것이니까 이런 종류의 내용이니까 정도고 결국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은 의에 나와 있고요. 인정 근거에서 이론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소설책 보듯이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성질이 나오죠. 이 성질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초과학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의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권리잖아요. 그죠? 권리면 물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채권일 수도 있겠죠. 물권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뭘 물어보나 싶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물권, 채권, 항변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권리니까 물권 아니면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물권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예? 물권이요?
물권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질 않겠죠? 채권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 그랬죠. 자,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갔으면, 카메라를 가져갔으면 물건한테 돌아오렴 이러는 게 아니죠. 가져간 놈한테 내 나이 짜식아 이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권과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죠. 동의하시나요? 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또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만족이 생기나요? 누가 제 카메라를 가져가서 제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 난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돌려줘야 제가 비로소 뭘 가져요? 만족을 가지니까 물권은 소유권은 뭐가 아닌 거죠? 지배권이 아닌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계속해서 스토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되는 거, 그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번 주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채권 자체 을에게 뭘 안 줘요? 만족을 안 준다. 그죠?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자식이 돈 갚을래나? 오히려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비로소 을에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니까 채권은 뭐가 아니죠? 지배권이 아니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라서 만족이 생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놈이 내 물건을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비로소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만족이 생기는 거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권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다만 이 채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물권적 성질을 더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특수한 청구권이라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특수한 채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은 채권인데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뭐예요? 특수한 채권으로서 이해하게 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채권이긴 하지만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물권적 성질은 한 가지입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데요.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토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내 땅에다가 건물 짓고 불법으로 뭘 하더라도 하지 말라라고 방해를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면 저에게 소유권은 뭐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유권, 물권이 물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므로 절대로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과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물권 청구권은 뭐에 안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그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분리돼서 독립해서 소멸시효 걸린다면 소유권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남원해가지고 물권과 분리양도가 금지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채권에 우선한다는 말이 나오고 2번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뭐죠?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 특수한 청구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고요. 물권의 성질은 물권과 절대로 뭐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의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해 가지고 반환 청구권 나와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해요?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키를 잡을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우측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 비용에서 1번 행사의 상대방에 나옵니다. 일단 교재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생략해놨지만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자를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상대방 침해자를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점유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뭐를? 점유자로.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요 옥상에 널었어요. 2시간 있다가 나가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옆집 가서 아줌마 제 런닝 좀 주세요라고 하겠죠. 왜요? 저는 그 런닝에 대해서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한 뭘 행사하고 있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옆집 아줌마가 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뭐란 얘기죠? 침해자란 얘기죠. 왜 그 옆집 아줌마는 침해자고 저 상대방인 거예요? 제 런닝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는 거는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필요 없고 과실도 필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아줌마 아무 짓 안 했죠? 런닝이 지가 바람이 불러서 옆집 마당에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누굴 말해요? 점유자를 말하고요. 그 점유자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문장이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고 교재도 잠깐 한 장을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 판례들을 이것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판례를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는데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까지만 설명드릴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을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철거는 너무 심한 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내 땅에서 뭐예요?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돼요. 건물은 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 따라서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따라서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매년 나와, 매년. 매년 나오는데 이거를 좀 이따 문제도 나와요. 작년도 문제도. 나오는데 맨날 그래. 아니 그러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퇴거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만약에 갑이 을을 내보낼 수가 있으면 얘를 내보내고 얘가 건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부당하잖아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땅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때려 부실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갑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 해달라고요? 퇴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철거할 수 있으니까 퇴거도 할 수 있겠지. 이러면 안 되고,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물권자입니다.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겁니다. 갑이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갑이 이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을 판 거죠. 팔고 병에게 등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요? 돈이 생겨서 따뜻해지고 있는데 병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한테 막 지랄거려요. 뭐라고, 왜 그랬더니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빈 땅이라 그래서 나대지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을이란 놈이 건물을 불법으로 짓고 있는데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냐라고 방방 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 왜냐하면 한마디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예요? 물권자여야 된다.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해줬다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병 거.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이게 한마디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합니다.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해줬다면 이제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에요. 갑은 더 이상 소유권, 물권이 없으므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틀린지 아시겠죠 이게? 그죠? 여기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90% 이상이 뭐죠? 틀리는 부분이에요. 왜요? 뭔지 모르고 그냥 판례를 막 됐다 외워 제끼니까 그냥 문제가 나와서 말만 바꾸면 딴 얘기인 줄 알고 틀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토지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한번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어떻게 해요? 곱씹어 보셔야 함정이 뭐죠? 빠지지 않습니다. 됐죠? 주체는 끝난 거예요. 주체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조금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강의니까 요것만 이해하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철거를 을에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병에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 병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을의 병에게 팔았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그죠? 자, 토지에 뭐예요? 점유자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근데 문제는 병은 불법 건물인지 몰랐어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뭐 없다고 막 얘기하고 싶죠, 그죠? 없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는 꼴은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없어요? 있다. 있다. 왜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병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므로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와, 병 큰일 났다. 마누라한테 맞아 뒤졌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면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가요?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상대방 해가지고 뭘 말하는 거죠? 점유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뭐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건 안 했어요. 우리가 직접점은 간접점의 개념을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죠? 고의나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번 비용 부담해가지고 의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학설 대립이 나오죠. 근데 이 비용 부담 부분은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내요. 왜 그러냐면은 학설 대립이 너무 극심해요. 더더군다나 판례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내면 오답 12가 걸릴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안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초 강의니까 그래도 기본적 판례 입장을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비용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낸다 그랬어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행위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침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뭐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문제를 해결시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어디 할까요? 왜 이렇게 옹색해졌죠?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경계에 뭐가 있냐면 담이 있는데 갑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 정원수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지는 바람에 을 마당에 한가득 뭐하냐면 처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요 갑의 나무가 자신의 마당을 다시 말하면 을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방해 제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냐면 크레인이 와가지고 간신히 뭐죠? 들어야 했어요. 그러면 요 크레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물권 소유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제거해달라는 청구권이니까 이 제거 비용은 상대방이 누가 부담해요? 갑이 크레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을의 마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나무 내놔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원칙에 따른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니까 을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요. 예외.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어떻게 받아들여달라고 뭐죠? 청구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청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게 이상한 이유는 나무가 지가 자빠진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거해 줄 테니까 참아 주세요 라는 뭐라는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도 비용은 누가요? 청구자인 누가요? 갑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런닝이요, 바람이 불어서 옆에 마당에 떨어져 있으면 제가 안방에 누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저 안방 지금 3층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 런닝 갖다 주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줌마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요. 이때는 갖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뭐래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고,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가져가야지. 그 아줌마에게 갖다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그 아주머니가 제 런닝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고의로 가져간 거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갖다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그 아줌마가 매력을 느껴서 가져가서 흙이 묻었다면 세탁비도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적극적 행위 청구권으로서 침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만약에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다면 내가 가져갈 테니 받아달라는 뭐로 바뀌어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223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는데 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5. 왜요? 침해자는 누굴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하는데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으니까.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 요거죠.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후에 병에게 양도했으면 누구한테 철거해야 달라요? 달라고 그래야 돼요? 병에게.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죠. 그죠? 신축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에게 철거해야 될라는 얘기니까 뭐요? X잖아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 양수인에게 청구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죠. 참 쉽죠? 이게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닌데 자꾸 그냥 뭐 감정이 이 사람 큰일 났네 뭐 이러고 앉았고, 그죠? 자꾸 그냥 대충 이러면 되겠죠 그냥 감으로 풀어 제끼니까 틀리는 거예요. 2번이다 보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4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문맥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유로 그 세입자에게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의 견해에는 견해가 뭐가 돼요? 대립된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다. 왜요? 견해 대립이 극심하게 되고 있고 뭐죠?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넘겨보시면 2번은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이거 답만 볼 겁니다. 답만.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하진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은 좀 설명인 것은, 그럼 결국은 뭐 달라지는 거는 요 갑이 지은 건물에 갑이 토지 을이 불법으로 지었고 병이 뭐죠?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읽어봐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 현재 을과 병의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배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이거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도 또 틀려. 틀린 것은 뭐겠어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왜 틀렸어요?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 아, 그잖아요. 다시 해요? 아이, 참. 이게 왜 또 어려워? 갑의 토지. 아니,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입감이지. 왜냐하면 수업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었잖아. 들었는데 이게 왜 어려워요? 그죠?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그죠? 어렵다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업 시간에 배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례도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사례도 제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열심히 재밌게 이야기하면 아 재밌구나. 이거 끝나.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알때 답은 뭐예요? 퇴거를 구한다 뭐죠? X.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니까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 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2번 챕터 2 해가지고 물권의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잔소리하면 어우 나는 갑을병만 나오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죠? 어려운 거 없어. 왜?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한 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한 개 나오는데도 어렵다면 공부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 그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례는 뭐예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사례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아 재밌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례를 어떻게 확실하게 내 거를 아셔야 되고 갑을병도 안 바꿔요. 항상. 사례가 어차피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례가 나오고 뭣도 안 바뀐다고요? 갑을병도 안 바뀌니까 사례에 대해서 겁낼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사례가 나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례니까. 그죠? 자, 챕터 2 해가지고 이제 물권의 변동 해가지고 물권의 변동의 의미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민법 첫 시간에 했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물권의 변동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넘기셔가지고 물권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볼 거고 2번 해가지고 물권의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제도의 공시 방법이 나옵니다. 공시라는 말이 뭐죠? 공시.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 쓰죠.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학 시험 일정을 뭐 했어요?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공시라는 말이 뭐예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걸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이 공시란 단어 뜻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공시 뭐라고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 동산 안경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뭐 하면 되죠? 점유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이 꼬질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안경 저 인간 거구나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대가리에 쓰고 있음으로써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유자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자임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가지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서 우측에 공시 원칙이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공시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 원칙이라고 해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공시 원칙. 자, 이렇게 있죠. 의, 물권 변동을 외부에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외부에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별거 아닙니다. 등기하면 자신이 소유자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보여주죠? 이게 뭐예요? 공시 원칙.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뭐죠? 공시 원칙입니다. 공시 방법을 갖추면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공시 원칙이에요. 이러한 공시 원칙 안에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나오죠. 1번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2번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가 나와요. 일단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독일 민법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독법주의라고 해요. 또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프랑스 민법도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러죠? 불란서라 그러죠. 그래서 불란서법주의에서 뭐죠? 불법주의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주의 하면 왠지 불법행위가 떠오르잖아요. 푸법주의 이랬으면 좋겠어요. 푸법주의, 프랑스법주의 이런 얘기죠. 그죠? 프랑스법주의. 자, 형식주는 우리나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등기해야 뭘 갖습니까? 소유권.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뭐죠?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요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갖는다. 형식주의.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죠? 성립 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안 그렇습니다. 갑이 요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건물은 당신 거네요 라고 하면 그 순간 바로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줘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사주의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을은 등기 없이도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죠? 등기 없이도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 뭐하러 등기하느냐. 등기하면 뭐만 내요? 세금만 내죠. 이미 소유권이 있는데. 왜 등기하냐면 이런 상태에서 을의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냅두면 갑이 요놈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의사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을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장단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재수없게 우리 것만 아니라 쪽발이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의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주의가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점에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쪽팔린데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만들었고 해방을 됐고 그러면서도 민법을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이유는 왜요?
지금처럼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싸움하느라고. 그죠? 싸움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해방되고 10년 넘게 뭐가 없었어요? 민법이 없었죠. 근데 민법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막말로 민법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라면도 못 사 먹어요. 민법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요. 민법 없으면 무엇도 못해요? 출생신고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헌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민법도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안 만들다고 나가 꼴랑 만든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민법. 만든 것도 아니라 그랬죠. 독일 민법을 뭐 한 거라고요? 번역한 거라 그랬죠. 그죠? 꼴랑 만든 게 뭐예요? 남의 뭐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일본 민법을 쓰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독일 민법을 번역해 쓰고 있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의사주의고 지금 뭐죠? 형식주의입니다. 날짜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게 이해가 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TV 문학관 같은 옛날 드라마 보면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눈 맞으면 꼭 어디서 만나죠?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순아 우리 내일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갈 때 땅 문서 갖고 도망가거나 집 문서 갖고 도망가는 일이 가끔 나오잖아.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왜 그걸 갖고 도망가느냐. 현대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 가져가 봐야 그거 아무짝에 쓸모 없거든요. 빳빳해서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왜 갖고 도망가는 거죠? 시대적 배경이 뭐죠? 의사주의인 거죠. 자기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 왜? 등기하면 세금 내니까. 그러니까는 땅 문서 가져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 문서 가져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출할 때 땅 문서 갖고 집 문서 갖고 튀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는 과거 우리나라가 뭐였기 때문에 의사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등기 필증을 권리증이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시고 정작 자식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애먹었어요. 뭐 솔직히 저희 아버님 가진 땅이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근데 그거 솔직히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닥 중요한 서류는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려도 나중에 팔 때 법무사한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끝이야. 수수료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거 별로 그 수수료도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서류가 아닌데 그거를 왜 그렇게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계시느냐. 그분들이 의사주의 법자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그래요. 이 시대에 소학교를 다니시면 국민학교를 다니시면 어떻게 보여요? 집 문서 잊어버리면 집 날린다. 땅 문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 날린다. 라고 배우시겠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막 굉장히 뼛속 깊이 있으시니까 그걸 뭐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더 엽기적인 것은 우리도 만만치 않다. 그죠? 우리도 그거를 막 장롱 깊숙이 저도 숨겨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랍 속에 어떻게 해요? 소중히 뭐죠? 간직하게 되죠. 그죠? 이것도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장난 좀 중요하지 않고 뭐만요? 개념만 우리가 잊지 마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뭐가요? 공신의 원칙. 이거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일단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면 우리가 공짜고 신짜고 따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공신의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 이따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선의취득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재 이 부분은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 보면서 아,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 인정되지 않으니까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뭘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니까 점유를 믿고 거래하면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고요.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요 공시원칙 개념을 가끔 어떤 책들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공시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형식주를 적어놓고 이게 공시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공시원칙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어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을은 등기 없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죠. 그럼 결국 의사주의도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뭐 하려면요?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 것이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예요?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시원칙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230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풀어볼게요. 230 대표 예제입니다.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는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있죠. 여지가 없다. X죠. 왜요? 의사주의도 뭐가요?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의사주의도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 의사주의도 공시 원칙이 관철되습니다. 3번 공시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경 등기에도 적용된다.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의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고요. 이거를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볼 거고요.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 공시가 필요하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겠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제3절 물권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